안녕하십니까.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김광두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이러한 현안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인 소통을 거쳐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고자 오늘부터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주제로 금리를 택했고 여기에 여러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오늘 참여해 주신 전문가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하대학의 현정택 교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정택 교수께서는 현재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과거에는 대통령의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내신 바 있습니다. 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첫 팟캐스트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 왼편에는 고려대학의 김동원 교수가 계십니다. 김동원 교수께서는 국민은행의 부행장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부원장보 등 금융계에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시고 또 언론에서 많은 글을 써주신 분입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끝으로 서강대학의 남주하 교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주하 교수는 이 금융을 전공으로 하는 소장 학자로서 그동안에 많은 연구 실적을 내신 분이고 특히 정책 현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또는 분석적인 그러한 의견을 많이 내신 분입니다. 남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리 논쟁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금리라는 주제를 선택한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의 발표만 보면은 경제는 괜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청년들은 20대, 30대는 절대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은 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현대 자동차를 제외한 많은 기업들은 실적 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개발해서 3분기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는 민생지수를 보면은 지난 10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는 주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이 금리를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갈 수 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김동원 교수께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하고 첫 번째 금통위를 끝나고 나서 앞으로 금리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금리 정책에 대한 이 장기적인 정책의 방향은 인상 쪽으로 잡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경제가 이제는 성장 기조에 들어갔다는 거하고 그리고 미국의 QE 이 중단으로 인한 이 국제 금리의 인상이 예상된다는 이 두 가지가 큰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정택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이게 금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한 것을 학자들이 얘기하는 우선 이 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총재 한 사람이 아니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라는 건 사실 그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거시경제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들 학자들보다는 국민들이 훨씬 더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를 전제로 삼고요. 다만 금리 인상을 4월 달에 이렇게 시사하는 발언이 혹시라도 국민들이 이건 이제 한국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한 걸로 받아들이면은 조금 좀 현재 정책 상황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불확실성이 오늘 논의를 하겠지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하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인데 최근에는 또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말하자면 무게 있는 분인데 맞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상 시그널을 줬다가 이번에는 그거를 좀
번복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남주아 교수께서는 평소에 통화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는 총재의 이러한 발언 번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총재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이 뭐 신중하지 않다는 뜻은 아닌데 이제 예측 가능성이란 게 이제 그 경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금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제 경제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정보가 제일 많고 또 경제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일 높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금리 정책에 대한 예측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말을 통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그런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말해서 좀 경솔했다. 뭐 좀 신중하지 못한 측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솔직하게 말해서 경솔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우리가 금리를 얘기하는 것은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먼저 현재 경제 상황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지 현정택 교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 경제학자들이 항상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못 받는 것이 일단 지표 같은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가 GDP 성장률인데 요새는 이제 많이 분기별로 하는데 분기별로 지금 과거 4분기 동안 한 1%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전달이 돼서 좀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데 GDP 성장률은 1%지만은 GDP 갭이라고 그러니까 성장률은 어떻게 보면 달리는 페이스를 얘기한다고 볼 것 같으면은 GDP 갭은 지금 우리 경제가 와 있는 절대적인 수준이 어떠냐 그거는 또 통계상으로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갭이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특히 2012년, 13년, 11년에 계속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게 쌓여가지고 아직도 정상 궤도에 못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눠보면은 수출이 이제 과거 2년 동안 좀 안 좋았고 그랬는데 수출이 조금 이렇게 픽업을 하지만은 수출이 좋아지는 추세가 두 자릿수 뭐 이렇게 팍팍 늘어가는 게 아니고 수출이 그냥 한 7% 정도 들어갈 거로 봤는데 한 5% 정도로 이렇게 뭐 조금씩 이제 나아질까 말까 이런 수준인데 다른 부분 내수 같은 것은 아직도 뭐 2, 3%, 3%도 안 되고요. 취업자가 늘어가는 거는 자체 숫자만 보면은 2% 이상 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고 50대 이상만 늘어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틀림없이 불경기나 아주 극심한 침체는 아닌데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호황이라고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상태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 내재적인 문제는 뭐 많이 아시는 대로 이제 가계부채가 좀 쌓여 있고 또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수익성도 나쁠 뿐더러 또 몇몇 기업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사이클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플러스 경제 구조적인 문제 두 개가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또 객관적으로 또 말씀드릴까 네, 그러니까 되고요. 소위 거시 지표라고 불리우는 성장률, 분기당 성장률을 1%로 보면 그것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데 구조, 사이클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 좋은 것도 아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성장률은 좋지만 과거 2, 3년 동안 이렇게 쭉 쌓여 있던 거를 커버할 정도로 좋은 게 아니다. 아직 아니야. 네, 김동훈 교수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실업률이 이제 그 2008년 위기 이전 수준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고용의 질이 그 전보다 현저하게 나빠졌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QE를 그 소위 금융 완화 정책을 중단해도 되냐 하는 데한 큰 의문입니다. 의문이 제기한 이유가 그건데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이 경제 상황에 대한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우리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에 진입했느냐 저는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그 분기별로 보면은 우리가 GDP 성장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더 단기적으로 월별로 보면은
이 경기 상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금년 5월 달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번 금리 인하를 했을 때가 작년 4월 달인데 그때가 99.9였는데 지금 지난 4월 달에 이것이 100.4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이 넘었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경제가 정상 상태에 들어왔다는 걸 이제 의미를 합니다. 예. 또 선행지수도 이제 그 100을 넘어섰고요. 이래서 지표상으로 보면은 경제가 어쨌든 그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침체도 아니고 또 이 붐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것이 그 과거와는 한국 경제가 상당히 이 다르다. 저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지금 성장 모멘텀에 진입했는가라는 질문을 놓고 본다 그러면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성장한 모멘텀에 든 게 아니고 한국 경제는 지금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로요. 그 연령 계층별 이 취업자 를 보시면은요. 이 금년 4월하고 지난 3년 전 2011년 4월을 비교해 보시면 취업자가 138만 명이 늘었는데 이거는 50대에서는 79만 명이 늘었고 60대에서는 64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에 늘어난 취업자가 전체 늘어난 취업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 결과로 20대와 30대는 3년 전보다 지금 취업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막화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제가 다시 말하면 사막화라는 건 물이 죽는 거죠. 경제를 말하자면 그 사막화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기업의 수익성 문제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증권시장에 유가증권시장의 12월 결산법인의 수익성을 보시면은요. 지난 1, 4분기 보시면 지금 적자 기업이 전체의 27%입니다. 이거는 지난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카드 사태가 났던 2003년하고 그다음에 세계 금융 위기가 났던 2008년하고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고 거의 2008년 수준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 그 중요한 그 수입이 이제 가계인데요. 이 가계 소득 증가율이 작년에 그러니까 2012년에 해도 소득 증가율이 6%였고 또 지출은 한 3%가 늘어났는데 이 소득 증가율이 작년에 무려 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돈을 못 벌고 가계는 수입의 증가가 현저하게 떨어졌고 그러니까 경제의 전반적인 프로 자체가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경제는 지금 사막화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기가 100이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보면은 한국 경제가 정말 이렇게 견딜 수 있냐 하는 저는 중대한 그 기로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굴만 보면 멀쩡한데 몸 속으로 들어가면 지금 많이 여기저기서 병을 앓고 있다. 이거 이대로 가면 앞으로 병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뭐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많은 고통을 안고 여러 정책을 썼는데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통화 정책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 다른 나라들이 어떠한 금리 통화 정책을 썼는지 우리 남주아 교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금융위기가 진원지가 사실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주로 통화 관련 그 완화 정책들이 뭐 아주 놀랄만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고요. 특히 그 의장이었던 버냉키가 경기 침체에 관련해서 그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 QE라고 Quantitative Easing Monetary Policy라고 원래는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침체를 벗어나려고 그게 전통적인 이제 통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금리를 이제 제로에서 0.25% 이제 유지하고 또 앞으로 상당 기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제로 금리 정책을 써왔고요. QE 정책은 직접적으로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이게 금리를 뭐 낮춰서 돈이 돌고 이런 거는 사실 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QE 1, 2, 3 해서 그래서 한 3조 달러 정도의 그 돈을 지금 풀고 있고요. QE3에서는 또 장기 채권의 그 수익률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QE 정책으로 매달 이제 QE3에서는 850억 불을 이제 사들였는데 돈을 많이 푸는 거죠. 그만큼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은 매달 이제 100억 불씩 줄여서 지금 450억 불까지 이제 돼 있고요. ECB 유럽 중앙은행 쪽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그 재정 위기 때문에 이제 좀 또 손발이 안 붙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ECB 자체가 출범이 되긴 됐지만은 거기에 많은 위원들의 어떤 컨센서스 이루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경제에 대해서 어떤 그런 위기 의식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구성원들의 나라들이 직면하는 그 경제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QE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QE를 고려하는 이 유럽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리를 거의 뭐 0% 이제 0.15%까지 인하를 최근에 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의 이제 그 상업은행들이 예치를 하면 예치금에 대해서 예치하지 말라는 뜻으로 마이너스 0.1% 금리를 부과합니다. 돈을 내고 이제 예금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은행들이 이제 가게나 기업들로 좀 대출을 많이 해주라는 그런 어떤 진작으로 그렇게 이제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이제 이래도 이제 정책이 효과가 없다면은 미국처럼 이제 QE 정책을 조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기는 인플레이션이 워낙 이제 물가 상승 자체가 뭐 0%나 마이너스인 경우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돈 풀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한 12년 말부터 한 뭐 연간 60조, 70조 엔 정도씩 푸니까요. 정말 뭐 방대한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미국이든 일본이든 또 유럽을 보면은 경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 통화 정책 그리고 금리라는 수단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노력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이 주요 국가들의 그 금리 수준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지금 금리 수준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현정택 교수님 말씀 좀 해주시죠. 아까 남 교수님이 어느 정도 언급을 하셨지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금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논의하는 거 아마 오늘의 논의의 초점도 아마 기준금리 또 쉽게 얘기하면 정책금리. 그러니까 그 나라 중앙은행이 정하는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기준금리는 참 묘하게도 금방 남 교수님 얘기한 대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뭐 쉽게 얘기하면 0%입니다. 0%. 0%에다가 이제 조금 더 붙이는 거고. 근데 한국은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2.5%니까 상당히 기준금리의 기업이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은 거고요. 또 금리 중에는 시장에서 한국은행에서 정책금리를 정하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금리가 어떤 거냐. 그거에 좀 대표적인 게 뭐 국채금리랄까 은행 간 금리인데 이건 사실 제대로 비교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10년짜리 국채가 막 돌아다니고 우리는 또 3년짜리 국채인데 그런 수준으로 보면 미국이나 영국이 10년물 국채가 한 2.5%, 우리는 근데 3년물 국채가 한 2.75% 수준인데 만약 우리가 10년짜리다 거기 장기 프리미엄을 좀 붙이면은 확실히 국채 금리가 좀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간들 국채금리 말고 은행간 금리를 보면은 지금 뭐 선진국 거의 그 0%대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뭐 0.5, 0.7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저금리 시대를 하지만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금리는 높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금리 수준이 다른 데보다 높으냐 낮냐 하는 것을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이제 실질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비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금리가 과연 어떠느냐. 실질금리를 계산하면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인플레이션은 뭐 정해진 거지만 그럼 대표금리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확실히 2% 이상은 넘어가는 그러니까 2.5%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우리는 2 내지 3% 정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3%면 너무 높지만 근데 선진국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물가 수준이나 선진국 물가 수준 다 비슷하지만 시중금리가 0% 뭐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과연 플러스가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뭐 선진국은 한 1%는 넘어가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국제 비교로 보면은 좀 뭐 어떤 기준으로 봐도 조금 한국의 금리가 조금 높은 수준이다 하는 것은 뭐 맞는 것 같고요. 네네. 그 결국 이제 지금까지 논의하신 거를 우선 좀 정리를 해보면은 세계 각국이 경기가 어려울 때 통화 정책 그리고 금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래서 경기 불황으로부터 탈출하려는 노력을 했고, 그 중에 이제 금리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기준금리로 보든 실질금리로 보든 국채금리로 보든 은행 간 금리로 보든 한국의 금리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경기 상황을 볼 때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 현재 상태대로 가는 게 좋으냐, 인상하는 게 좋으냐, 인하하는 게 좋으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건데, 그러려면 조금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깐 네.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 지금 현 교수님께서 우리가 높은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높은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 그 자금의 수급의 문제 때문에 높다기보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그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 제로금리 수준이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그 같으면 이건 교과서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로금리라고 하는 거는 교과서의 유동성 함정이고, 유동성 함정에서는 금융정책이라고는 효과가 없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의 펀더멘탈을 회복하는데 금융정책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낮은 거고, 뒤집어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경제의 모멘텀을 회복하는데 금융정책이 별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이게 비교한 거를 너무 단순해서 이렇게 받아들일까 봐 그러는데, 또 우리가 그래도 또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실질금리, 뭐 국채금리, 기준금리 이렇게 보면 틀림없이 우리가 높은데, 또 우리가 아직도 증권시장이나 국제금융시장에서 선진국으로 편입이 되지 않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나 브라질만큼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또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아주 선진국인 정말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다 하는 것은 또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연 얼마만큼으로 봐줘야 되느냐, 그게 정말 2% 3%가 되느냐, 뭐 0.5%냐,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 단순 비교로 보면 분명히 우리가 높은데 그러나 또 다른 고려할 점이 있다. 또 김동훈 교수께서는 통화금융정책이 너무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금리라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갖느냐, 분명히 다른 나라들이 금리가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효과를 갖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는데, 우리 경우에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내수 부분 아닙니까? 내수가 극히 지금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수출 쪽에서 좀 커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서민 생활이 좋아지려면 이 내수가 문제인데, 우선 금리가 이 내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통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남자 교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금리가 통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또 수단이고요. 근데 저희가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기대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금리를 단기 금리를 낮추고 장기 금리를 낮춰서, 그다음 실질적으로는 장기 실질 금리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낮춘다면은 이제 소비하고 투자가 늘어나는 그런 프로세스를, 그게 내수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 상황이 그렇게 되지, 금리 프로세스가 작동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돈을 풀려고 하는 프로세스를 쓰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환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외화가 조금 나간다고 봐야 되니까, 캐피털 아웃플로우가 생긴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또 환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상수지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당연히 물가, 가계부채, 저는 지금 현상에서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지 이제 또 올려야지 효과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은 조금씩 변화를 줘서는 어떤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단순하게 이자만 개선해도 그렇고요. 뭐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인데 0.5%포인트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한 5조의 어떤 그런 변화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이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 물가에는 뭐 이제 다른 실물 프로세스를 거쳐서 환율을 거쳐서 이제 영향을 주는데 뭐 환율이 올라간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이제 주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우리가 많이 지적을 하는 소비하고 투자 부분에 어떤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수 부분에서 소비나 투자 이거를 진작을 한다. 만약 그게 확실하다 그러면 금리를 내리는 것이 분명히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동안에 이제 한국은행의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 자신이 없다 꼭 그렇게 될지 그래서 소비나 투자를 별로 진작시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그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동훈 교수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아까 남 교수께서 이제 교과서적으로 결국은 그 최종 목표가 이 장기 실질 금리를 낮추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게 맞는데 예, 지금 우리가 이 금리를 낮춰서 이것이 소망하는 대로 말하자면 총수요를 진작시키는데 예,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가계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그 효과가 있느냐? 예, 하는 데 대해 가지고는 또 그다음에 그 반대로 또 이 올리면 또 그 금리를 낮추는 경우에 또 그 부작용이 있죠. 또 올리는 경우에는 또 그 올리는 효과가 있고 또 올리는 부작용이 있고 이것이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국내 내수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외환 시장에서 그 자본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고 그것에 대한 답은 예, 그렇게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금융정책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예, 금융정책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효과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경제를 어떻게 끌어가겠다 하는 정부의 또는 중앙은행의 신호 효과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결국 이 신호 효과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미국 연방은행이 시장에서 공개 시장 조작한 그 효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신호가 미국 경제에 바람직하다. 이것을 시장 참여자들을 설득해서 끌어가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라는 건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중앙은행이나 또는 정부가 어떤 시그널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주려고 하는가.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나 또는 경험적으로 현재 만약에 우리가 유동성 함정이 있다 그러면은 금리를 낮춰도 효과가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현재 우리 구조가 금리 낮추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자신감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성격이 있지만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네, 현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이 경제학자들이 또 아주 핑계 중에 하나가 돌아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저는 김 교수님 얘기가 뭐 100% 맞다고 보는데 맞는 건 어디까지냐? 과거에 제가 이 작년도 4월 달에 뭐 연구원 보고서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통화 정책에 확실히 실기한 점이 있다. 보면 우리가 2011년, 2012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2.0% 성장을 하고요. 그냥 한 번뿐만 아니라 거의 7, 8분기가 정말로 바닥인 그런 이 경제 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2011년, 12년 그 낮았던 그 경제 성장률 그때도 금리를 0.25%씩 한 2번 정도 거의 한 24개월, 30개월 사이에 2번밖에 안 내렸거든요. 근데 그때도 판단이
낮을 거다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과거로 돌아보면은 틀림없이 2011년, 12년 사이에 이 통화 정책은 확실히 소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럼 2013년 이후에 지금까지는 어떠냐? 그리고 현재에서 물어보면은 한 가지는 근데 꼭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그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고로 이건 틀림없이 정책의 시차가 있고요. 아무리 그래도 정책의 시차가 한 6개월 정도 있으니까 6개월 정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시그널이 중요한 건데 그런 그 시그널이 지금서부터 금년 연말 내년 초를 내다보고 시그널이 어떻게 갈 것이냐 그 부분을 좀 아주 상당히 고민을 해야지 우리가 주는 시그널이 경제 주체들한테 활동에 두 분 말씀이 결국은 예. 통화 정책이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더라도 예. 소극적이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요. 남조 교수는 뭐 혹시 다른 견해가 있으신가요? 저는 통화 정책이 과거에는 좀 실수를 크게 2번 한 거는 제가 뭐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7년 하반기에 경제 글로벌 경제 위기 왔을 때 이제 오히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측면이 있었고요. 판단 미스가 있고 그다음에 2013년 작년 이제 같은 경우는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못 낮췄기 때문에 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소극적인 어떤 정책의 어떤 실수 같은 판단이 드는데 지금 시점은 금리를 올린 쪽으로 하는 거는 좀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실수했지만은 지금은 방향이 올리거나 내리는 쪽으로 다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네,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 자우항은 과거에 실수를 좀 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좀 소극적인 것 같다. 그리고 인상할 시점은 아닌데 인상 시그널을 준 건 또 좀 잘못됐다. 막 그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만약 금리 인하를 하면은 캐피탈 플라이트 소위 외국에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돈들이 해외로 대거 나갈 것이다. 뭐 이러한 주장이 일부 있어서 그것이 염려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현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캐피탈 플라이트나 이제 경상수지 금리 이 문제는 오히려 금리 자체의 문제보다도 지금 경상수지 문제하고 환율 문제가 훨씬 더 이 프라이어리티를 높여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금 700억 불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글로벌 임밸런스를 따질 때 중국의 GDP의 10% 흑자를 내고 미국이 GDP의 6% 적자를 내가지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못했지만 2008년 이후에 그게 줄어들어가지고요. 미국도 적자가 뭐 2, 3%, 중국도 흑자가 2, 3% 정도 상황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5%가 훨씬 넘어가는 수준이고 또 학자들의 추계에 따라서는 금년에도 잘못하면은 잘못이란 말이 좀 받아들이는 사람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경상수지가 7, 800억 불, 900억 불 그러니까 한 6, 7%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까 금리로 인한 어떤 문제보다도 과연 우리가 지금 내수가 이렇게 나쁜데 경상수지가 과연 그렇게까지 쌓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럼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이 원화 가치가 절상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기대 환율을 따지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상수지가 뭐 1% 흑자라든가 마이너스라든가 적자가 되거나 작년에 이제 5개 신흥국 같이 그렇다면은 이게 금리 정책이 자본의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특히 캐피탈 플라이트라는 이런 점에서 상당히 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경상수지를 줄이느냐 마느냐가 중요하지 금리 정책하고 자본 유출입을 연계시키는 거는 너무 많은 거를 고려하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전적으로 동감인데 그 캐피탈 프라이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문제를 너무 과대평가한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 그 금리 인하가 있었던 작년 5월 9일하고 지금 금년 6월 13일하고 우리 국고채 3년 유통 수익률의 경우는 그 0.1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대표적인 이 국채 10년 금리는 0.84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따져본다 그러면 이 지난 13개월 동안 사이에 절대적으로도 미국 금리가 0.7% 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엄청난 캐피탈 프라이스 사실상 이미 일어났어야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자가 들어왔거든요. 이건 앞으로 놓고 보면은 앞으로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갭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캐피탈 프라임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남 교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여전히 채권 시장 쪽은 금리 차가 있기 때문에 자본 유입이 어느 정도 유인이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현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고채 5년 만기가 같은 거를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실질 금리가 저희가 엄청 높습니다. 다른 나라는 예를 들어서 일본, 독일 같은 데는 마이너스 실질 금리거든요. 저희는 플러스 한 2% 정도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 쪽은 이게 작동을 조금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 생각에는 단순히 금리 차를 보기보다는 다른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어떤 사운드니스 이런 것 때문에 투자를 하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캐피털 플라이트 염려는 과도한 기우다,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되고 경상수지 환율 쪽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또 하나 염려하는 것이 물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 불안이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가정주부들은 소위 식품료를 중심으로 해서 값이 오르는 거, 이 장바구니 물가, 여기에 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물가 얘기가 또 나오면은 대체적으로 금리 내리면 물가가 불안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되는데 그 문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 금리 인하가 있었던 작년 4월하고 비교해 보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비 상승률이 1.3에서 1.7로 올랐습니다. 그게 0.4%포인트 오른 거죠. 그 다음에 생활 물가는 0.7에서 1.4로 올랐습니다. 0.7%포인트가 오른 거죠. 예. 저는 정말 물가 오르는 걸 걱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우리가 우려할 만큼 물가가 오른다면은, 예, 그 얘기는 그만큼 내수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오히려 진짜로 물가 문제를 걱정할 상황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저는 만약에 우리가 이 물가 문제가 무슨 수입 가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건 통화 정책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고, 수요 측으로 본다 그러면은, 예, 이거 정말 물가를 걱정할 만큼 총수가 늘어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한국은행에 물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만성적이고 완전히 그냥 늘 하는, 예, 그런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걱정할 거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우리 주부님들한테 혼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염려하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인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 가계부채가 안 그래도 많은데 더 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현 교수 말씀해 주시죠. 양면성이 있죠, 누구나 보게.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지금 1,000조 가까이 되니까 1,000조 가까이, 1,000조가 통계에 따라서 확실히 넘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가계부채가 폭탄이 돼서 터지려고 그럼 이자 부담이 담은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적은 게 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를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계부채의 문제를 최소한도 폭탄이 터지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금리가 싸면은 돈을 빌리니까, 그러지 않아도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여기다가 또 더 빌리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든가 좀 타이트하게 끌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역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 금융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한국은행에서 잘 들어봤지만, 조화의 묘라는 거는 최소한도 우리나라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것을 운영을 해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더 늘어가지 않게 줄이는. 그래서 가계부채 때문에 뭐를 올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는 너무 한쪽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남주아 교수 혹시 빚 있으세요? 빚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교육 빚이 있습니다. 교육 빚. 네, 그러니까 좀 이자 부담이 있겠군요. 뭐 큰 부담은 아니지만 있습니다. 예. 네. 예. 근데 뭐 고소득이시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 부채가 늘어난다. 네. 그래서 좀 부작용이 많다. 이런 견해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가계 부채를 어떻게 이제 접근해서 해소할 것이냐 측면에서 보면요. 금리를 낮추면은 양적으로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000조 원이 넘었고요. GDP 대비 80%, 뭐 개인 가처분 대비 한 1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국제 수준 어느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위험 수위에 왔다 이렇게 매크로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좀 금리를 낮춰주면은 좀 부채 상환 능력이 조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을 어떤 측면에서 할 것이냐 상충되는 목표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건 앞에 좀 뭐 제가 좀 갚을 이자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저는 낮추는 쪽은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가계가 어려운 데는 조금 다른 어떤 접근 방법을 써야지 이렇게 일반적인 금리 정책 갖고 가계 부채를 뭐 어떻게 좀 순화시켜주거나 부담을 그러긴 어렵지 않느냐. 다른 정책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가계 부채가 금리 인하하면 크게 늘어날 걸로 보나요? 예, 조금 뭐 그 근거는 뭐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 낮춰지게 되면은 뭐 이제 돈을 더 빌리려고 하는 건 속성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우리 이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지금 대출을 좀 많이 좀 이제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낮아졌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또 물론 이제 여력이 있느냐 문제인데 상당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김동원 교수께서 전에 금융감독원에 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어떤 그 금융 정책의 가이드라인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가계 부채의 일정한 수준 이상 늘어나는 거를 좀 억제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나요? 네, 지금 우리가 그 LTV 문제라든가 또 이 DTI도 결국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안전 장치로 지금 해놓은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치들을 또 이제 지금 이미 아마 그 문제는 지금 새로 경제 담당 부총리로 예정된 분께서 이제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셔가지고 이미 아마 논쟁이 붙었습니다만은 예, 만약에 이제 그렇게 금리 쪽에서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풀어준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 금리 인하하고 그런 이 합쳐지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내서 가계 부채를 늘리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변수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꼭 금리만 있느냐, 재정 정책을 쓰면 어떠냐? 새로 내정된 최경환 후보자가 추경 얘기를 또 꺼냈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의 또 하나의 정책 수단이 재정인데 이 추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나요? 우리 현정택 교수 말씀해 주시죠. 뭐 금리나 통화 정책도 어렵지만은 재정 정책도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IMF 전에 총재였던 스트로스칸 총재하고 대담한 적도 있는데요. 제가 물어봤던 골자가 왜 97년에는 한국 보고 이 재정 긴축하고 고금리 하라고 그렇게 그냥 막 요구를 하더니 왜 2008년에는 뭐 그냥 풀어라, 재정 팽창해라, 그걸 또 각 나라에 요구하냐. 그러니까 그분도 뭐 답변을 어물어물하고 그러는데 지금 사회자께서 주신 답변이 상당히 뭐 비슷한 차원입니다. IMF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냥 보고서에 보면은 야 지금은 경기가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러나 중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는 얘기인데요.
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좋은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 재정 건전성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997년에도 빨리 극복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2009년에도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빨리 극복할 수 있던, 그게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아주 좋은 그 가장 큰 강점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그 강점이 그 뚜렷하게 부각이 점점 희석이 될 정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뭐 통계에 따라서는 공기업 부채를 합치면 그렇고 이렇게 점점 뭐 다른 나라와 상황이 비슷하다. 그럼 한국의 강점이 없어지는 건데, 다시 직접 물어보신 그 재정으로 보면은 틀림없이 작년 현재도 저희들이 어려웠던 그 재정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적자인데 이제 숫자상으로 안 나타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4년은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솔직히 해가지고 추경을 하든 뭐 재정을 확대한다 그러면 대규모 이제 국채 발행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균형 있습니다. 좀 무리다. 예, 네, 김동훈 교수. 저는 그 재정 정책 이걸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얘기와는 그걸 떠나가지고 이 계속 재정 쪽에서 이 지금 2008년 그 위기에 대응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계속 재정이 추경 편성하고 또는 그 상반기 조기 집행하고 안간힘을 써왔죠. 예, 특히 보시면 그 지난 13개월 동안 그런 그 재정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식물 경제 회복이 그 힘겨운 회복을 시도할 때 이 통화 정책은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13개월 동안 오직 고민에만 휩싸여 가지고 13개월 동안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한국은행에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도대체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은 뭐를 지향하고 있냐고요. 예, 이걸 묻고 싶습니다. 예, 저는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 뭐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될 게 물가 안정 목표를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아까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을 보셨지 않습니까? 보다 중요한 건 한국 경제가 지금 통화 정책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바로 우리가 경제 정책에서 필요한 거는 바로 격려입니다. 예, 기업과 가계 활동을, 경제 활동을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한국은행은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해야 할 자기의 역할을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몸을 사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고마 흥분하시고요. 지금 뭐 이게 굉장히 덥습니다. 더워서 아마 더 열이 나시는 것 같은데 좀 참으시고, 그 문제는 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사실 재정은 금년 1사분기만 해도 적자가 18조거든요. 이거는 지난 1사분기보다도 거의 3조 이상 적자가 늘어난 겁니다. 1사분기만 해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이 적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한국은행은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생각해 보도록 하고, 정부가 나서서 추경을 하겠다, 이런 그 선택을 할 지금 신규 내정자가 하시는 것 같은데, 남 교수 의견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뭐 답은 간단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재정 정책의 효과를 확신한다면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재정 적자가 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해치면서 하겠다는 거는 장기적인 효과가 상당히 그거를 이제 넘을 만큼 커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조금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재정 건전성이 작년부터 크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재정 지출을 늘린다거나 뭐 조세 정책을 이제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재정 지출을 늘려서 얼마만큼 경제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서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엔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을 함부로 선택할 성격은 아니다. 동시에 재정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도 또한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건 쉽게 선택할 카드는 아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한번 추경에 대해서만 팟캐스트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재정 얘기를 꺼낸 이유는 경기 부양 수단으로서 금리가 있고 재정이 있는데,
금리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으면 재정도 선택 수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꺼냈는데 재정 현재 선택 수단으로서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금리가 경기 부양 수단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걸로 돌아가는데 그동안에 이제 금리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변수를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부터 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은지 올리는 게 좋은지 그대로 가는 게 좋은지 이제 좀 결론 부분 논의를 해보죠. 우리 남주하 교수께서 평소에 이 금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온건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 교수 말씀 시작해 보시죠. 뭐 제가 이게 먼저 말씀드린 게 사실은 유리한 건 아닌데요. 저는 그 유보하는 거를 지금 상당 기간 유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뭐 아주 클리어합니다. 지금 경제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하고 경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피부로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 거는 경기적 문제도 있겠지만은 구조적 문제도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경기 저점이 이미 2013년 1, 4분기 정도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은 아주 더디지만은 회복 또는 상승 국면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무슨 뭐 진작시키거나 또는 이거는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또 이거를 뭐 조금 좀 이렇게 약화시키거나 이런 양쪽 다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지금 뭐 물가 부분을 걱정해서 금리를 앞으로 올릴 걸 고려한다.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는 상당 기간 동안 어쨌거나 종합적으로는 안정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저는 유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두 분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조적인 이유 대표적으로 무슨 구조적인 얘기? 지금 아까 뭐 양극화 문제도 있고요. 구조적인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가계 부채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가계 부채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소비는 못 하고요. 그래서 그 금리 문제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양극화 문제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빼면 기업들이 수익성이 그렇게 양극화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려운 문제고요. 뭐 노동시장 부분이라든가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게 지금 양극화 또는 뭐 이게 비효율성이 높은데 이 금리 문제 갖고 이거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의존하는 거는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교수 말씀 이어주시죠.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임 한은 총재가 이 취임한 그 지난 4월달에 보여준 그 한국은행의 이 장기 금리 정책의 기본적인 그 방향 자체가 이 상승 쪽으로 가는 거고 그 이유가 그런 우리 경제가 이제는 성장 회복세에 들었다는 거하고 뭐 느리긴 하지만 그다음에 다른 하나가 이제 소위 이 국제 금리가 이 QE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상승한다는 건데요. 예, 지금 우리가 만약에 우리 금리 정책에 주목해야 될 큰 문제 하나가 이미 우리는 금리 정책 자체가 QE 완화의 QE 중단의 그림자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예, 저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통화 정책은 지금 독립성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거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QE 중단으로 인한 그 국제금리 상승에 대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력 우리 경제가 필요한 역할을 못 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그러면 QE 중단으로 인해서 미국 금리가 정상화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년 아니죠. 아주 장기로 가야 될 겁니다. 지금 엄청난 3조 달러를 풀어놨기 때문에 상당한 장기간을 가야 될 거고 그 기간 동안 앞으로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결국은 미국의 금리 정책의 그림자 속에서 계속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과연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외자의 유출입의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캐피탈 플라이트 문제도 당연히 우리가 고려해야죠. 고려를 해야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 경제가 뭘 필요로 하느냐는 겁니다. 아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 금융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금융정책이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사탕이 필요한 거죠. 예, 뭔가 좀 그 경제가 좀 형편이 나아져야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할 수 있는 이 모멘텀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경제 주체들이 반발하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예, 우리가 그 통화 정책이 그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굳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정책이 몸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죠. 현 교수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두 분 의견 차이가 크게 없다고 보는데요. 예. 다시 아까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틀림없이 이 경기 대책의 소극적인이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실기했다는 건 맞는데 현재는 저는 금리 자체보다도 금통위원회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은 금통위원회가 주는 시그널이 아까 우리 남 교수 강조한 것처럼 시장에 먹혀 들어가는 그 풍토를 만드는 게 그래서 사실 금리의 뭐 0.25%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통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되면 나는 이러이러한 시그널을 주니까 그거에 맞춰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라 뭐 이런 거를 줘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게 오랫동안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확립을 해야지 그 다음에가 이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차 6개월 이상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는 속성상 이게 1%, 0.5% 내린 적 한 번 있었지만은 1%뭐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냥 0.25% 하는 건데 그럼 그런 걸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나가는 방향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뭐 세 가지 다 있습니다. 유지, 인상, 인하 이렇게 있는데 그 불확실성이 좀 거칠 때까지 봐야 되는데 제일 핵심적인 건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구조조정을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탕을 줘야 되느냐? 그럼 사탕을 줌으로써 오는 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기업의 구조조정, 가계부채 이런 거를 폭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 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뭐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완전히 인상이다. 앞으로 몇 달 뒤에 할 거다. 이런 시그널 같은 거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최소한도 좀 불확실성이 거칠 때까지 지켜보고 그 사이에 그러는 사이에 좀 한국은행이 정말로 다른 나라의 통화정책 당국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시그널을 주는 기능을 회복하는 게 우선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예. 지금 줘버리면은 그걸 가지고 0.25%면 앞으로 한국은행이 지금 과연 해가지고 0.25%씩 한 3, 4개월씩 계속 나간다 하는 뭐 그런 이 경제 주체들의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나가 보기에는 그게 그럼 조금 더 이제 나가세요. 우리가 지금 많은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의 흐름이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 국면하고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은 일본의 장기 침체로 들어가는 초입에 우리가 있다. 아까 우리 김동훈 교수는 사막화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경기 장기 침체 초입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국면에서 뭔가 불확실하니 그냥 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그 자세,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그럼 그놈의 불확실성은 언제 해소되느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 전문가들이 무책임하고 책임 안 지려는 자세다. 이런 비난도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기업 구조 조정은 해야 된다. 아마 우리 세 사람 공통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부실 기업들이 있고 은행들이 지금 이미 들어갔지 않습니까? 은행들도 이 뭐 주인을 찾아주기도 하지만은 금융 회사들이 지금 대부분의 인력 구조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기업들도 인력 구조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기업에 따라서는 정리가 될 수 있고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공공기관도 공기업 같은 거 개혁이 돼가고 이것을 촉진을 해야 되는 것은 아주 필요하고 그건 틀림없이 정부가 해야 되건 민간이 해야 되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촉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금융 분위기, 통화 분위기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건 다른 말씀입니다. 그거는. 근데
꼭 얘기하시죠. 그 아까 김 교수님이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냐 보다가 이 한국은행의 시장에 대한 리더십 문제를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요. 같은 값이면 시그널이라고 하죠. 시그널이라고 했죠. 제가 이달 그 6월 이제 금리를 13개월째 한국은행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주요국 통화 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 요인에 유의하고 그다음에 세월호 사건 이후의 내수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성장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기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이 물가 안정 목표 내에 범위하도록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즉 앞으로 통화 정책은 해외 위험 요인, 내수 움직임, 성장세 회복, 물가 안정 목표. 뭐 어쩐다는 얘기입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시그널을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저는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어쩌겠다는 것인지 이것으로 시장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시그널을 제대로 주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 리스크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조건을 많이 붙일수록 핑계는 나중에 생기는 거니까 그 남 교수께서 아까 구조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구조가 해결되려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뭐 짧게는 한 3, 4년 이상. 양극화가 3, 4년 내에 해결될 거다. 아니,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 내용,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도 있고요. 아까 이제 기업 양극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 부분은 뭐 고치기 어렵다고 친다면 공공 부분의 어떤 개혁이라든가 가계 부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에 저는 시작 효과가 최소한 3년부터 이제 지금 준비한다면은 한 3년부터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서 어떤 건 10년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못 고칠 수도 그러니까 예컨대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가 3년 안에 해결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죠. 아닙니다. 자, 가계 부채가 3년 안에 해결되나요? 그거 아니죠. 양극화, 기업 간의 양극화가 3년 안에 해결돼요? 어렵습니다. 아니죠. 그럼 3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해결될 때까지. 그렇지는 않고요. 노력해서 3년 바로 그게 이제 우리 경제학 하시는 저도 포함해서 상당히 무책임하고 이게 뭐 대책 없다 결국은 뭐 기다려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올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만큼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지금 우리가 논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금리를 인하하면 분명히 소비나 투자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경상수지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의해서 그 환율 여기 영향을 미쳐서 경상수지를 좀 즉 흑자를 축소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우리 같이 있었고 물가는 크게 염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계 부채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크게 염려할 게 없다가 두 분이었고 이제 그 남주아 교수는 가계부채 좀 염려된다. 그다음에 정책 선택에 있어서 재정은 좀 건전성 문제도 있고 또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 분석을 바탕으로 보면은 현재의 이 경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심리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남주아 교수가 제기한 구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금리가 별로 효과가 없을 거다. 이제 이런 반론인데 저는 그 반론에 대해서는 그 구조가 해결되려면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기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비슷해서 그건 조금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성격의 정책 제시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또 오늘 지금 더워서 이게 지금 너무 더워 여기가 더워서 그만하겠습니다. 그거 한 말씀만 그래요. 아니 지금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 교수께서 잘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히 구조개혁 대책이든지 그 효과를 거두려면은 또 거두기 시작해서 거두려면 3년이 걸린다는 얘기고요. 지금 구조개혁은 뭐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규제개혁도 그렇고 아까 기업구조도 그렇고 공공부문 개혁도 그렇고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고
지금에서 다시 한 1년 정도만 연기하면은 아까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 뭐 대만 어느 세계 어느 나라 얘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나갈 수 있을 정도의 금융 분위기를 잃지 말아달라. 그래서 섣불리 인상이나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 하는 거고, 그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건 하니까 경제학자나 뭐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금리 예를 들어서 0.25% 내리는 것은 프라이리티도 상당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높지 못할 뿐더러 0.25가 아니라 한 1%, 2%를 정말 감장 내일부터 탁 내린다면 많은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러면 조금의 부양 효과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하는 것으로 저는 뭐 제 생각이나 우리 남 교수님 그러니까 뭘 해야죠. 지금. 네. 예, 저는 그 금리를 뭐 얼마 내리고 어쩌고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저는 한군이 하고 싶은 얘기가 2008년 그 세계 이 금융 위기 이후에 그 도탄에 빠진 미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서 이 버네키나 또는 미국 연방은행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가. 저는 우리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가 이렇게 사막화해 가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뭘 하고 있는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그 한국은행에 가서 물어보세요. 남자 교수 말씀하시죠. 뭐 저는 저 한국은행 통화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저는 뭐 분명히 지적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현상 유지가 소극적인 건 아니다. 금리 인하로부터 생기는 부작용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목표 명목 정책 금리를 정할 때 산출이란 성장 문제하고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균형 실질 정책 금리를 고려해서 사실 정하는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분석을 해봐도 적게는 2%, 3%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포인트, 2.5% 수준에서 떨어뜨린다는 거는 저는 방향이 좀 거꾸로 가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과거에 잘못된 거는 좀 리지드하고 너무 일을 안 하고 소극적인 거는 인정하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또 한다는 것도 또 문제를 또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토론 말하자면 금리 문제라 그러면은 거의 금기시 해가지고 토론 자체가 없고 한국은행에서 아까 우리 김동훈 교수 지적했습니다만 막연한 이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많은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토론을 끝내겠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자동차 산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소위 부작용을 염려하거나 가능성을 염려하는 그러한 쪽에서는 그것이 바로 일본 중앙은행이었습니다. 일본이 자동차 산업을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을 강하게 갖는 몇 개의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가능성을 생각하고 동태적으로 생각할 때하고 모든 것을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정태적으로 생각할 때하고는 결론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금리 문제에 관해서 서로 마음을 열고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생각하는 바를 내놓고 얘기해 보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시작점이 돼서 금리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세 분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우리의 이 토론을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팟캐스트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